클릭하면 넘어가네. 예, 저는 생략하자. 음, 사실은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들이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전략적 사고라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전략적으로 사고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군사용어긴 하지만 기업체 같은 데 자주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체적으로 길게 보자. 아이의 인생, 뭐 인생까지는 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이의 대입까지 20살까지 이렇게 길게 보고 아이를 착착착착 이렇게 키워야 하는데 보통 이렇게 길게 보지 못하고 이제 짧게 보고 이 제가 육상 예를 많이 들죠. 육상 이 동영상 좀 이따 나오는 거 모르겠네. 긴 기간으로 보고 아이의 어떤 것을 준비시켜 나가는 작업 이게 이제 우리 부모가 할 일인데 여성성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밀하고 부분적인데 강하지만 디테일에 강하지만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는 좀 약한 편이죠. 비교적 아빠들은 조직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게 길러져요. 그 조직의 그 회사의 한 부서가 전체 회사의 매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늘 사고하거든요. 그렇게 훈련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엄마들은 이제 주로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어떻게 깎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백화점 가서 정가표 딱 보고 나면 거기는 벌써 그 가격표가 주는 위압감 때문에 콩나물 깎듯이 못 깎죠. 그래가지고 콩나물값 막 한 10년치 깎아가지고 백화점 가서 한 번에 도로 덮어 쓰고 막 이런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를 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엄마들 수많은 진짜 이 농담 아니고 과장 아니고 정말 수많은 엄마들 만나봤거든요. 짧게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서점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이 15살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31살, 91년생, 빠른 91년생, 공식적으로는 31살이지만 사실은 32살 아이들하고 같은 학년인데 15살부터 벌써 17년 지났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엄마들 만나보고 또 제가 교회를 다니까 교회 후배들 상담도 많이 하고 뭐 잠순에서 또 제가 잠순에 알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알아요? 소개 받았어? 요즘은 잠순이 어떤지 몰라. 그 자녀교육 포탈로서는 다른 라이벌이 잘 없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으면 네이버가 잘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야매들 있어. 다음도 있고 뭐 다음은 좀 실내는 야매라고 하기에는 다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다른 포탈도 많아요.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경쟁 관계 있잖아요, 주로. 근데 초등 자녀 교육, 유아 초등 자녀 교육에 있어서 거의 독보적인 사이트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 이게 이제 그 운영자가 처음에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같이 주고받았어요. 초창기에 우리는 이 지금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PC 통신이라는 시절에 그 PC 통신 시절에 이제 그 아줌마를 내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천리안 주부 동호회인가 요즘 말로 하면 뭐 카페나 이런 거겠죠. 천리안 주부 동호회라는 곳에서 몇몇 자녀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엄마들이 많겠지만 모여서 정보도 주고받고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 처음 막 나오고 이래가 CD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용 프로그램 이런 거 공짜 프로그램 공유하고 다운받고 뭐 이렇게 애들한테 시키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처음 서로 정보를 주고받던 학부모였는데 그 당시 잠수님이 제주도 살았죠. 제주도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우리 애보다 한 학년 낮은 아이 하고 또 둘째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 이야기하고 저는 또 제 아이 키운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부모들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인터넷 시대로 딱 전환됐어. PC 통신 시대에서 이 소위 말하는 월드와이드 웹에가 www.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러면서 이 잠수님이 그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지만 연세대 뭐 가정교육관가 한번 나왔죠. 거기 이제 회사 생활 롯데 호텔
롯데호텔 제주지사인가 거기서 이제 근무하고 이런데 기억력이 뛰어난가 봐. 그 시대의 변화를 딱 읽고 아이 키우던 이야기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탑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서핑하던 네티즌들에게 사이트 이름을 공모했어요. 이분이 대한민국 잠수였거든. 제주도 가면 해녀들 많잖아요. 그래서 잠수. 그리고 또 인터넷 용어에서도 물 밑으로 올라서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고 눈팅만 하는 사람들을 잠수족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 대한민국 잠수였어요. 그리고 사이트 이름을 공모했는데 네티즌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지지를 많이 받은 사이트 이름이 잠수네 커가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무료 사이트는 공짜였다니까. 그냥 자기 자녀교육 정보 모으고, 저도 사실 그 당시에 제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독학해가지고. 근데 내한테는 이 사람들이 안 몰려오고 이 잠수네라는 곳으로 몰려가는 거라. 그걸 할 수 없이 내 문 닫았잖아. 문 닫고 저도 잠수네 들어가가지고 초창기부터 이제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사실은 홈페이지 만든 이유가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저장해 놓는 공간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잠수내에서 그 일을 다 하니까 내 홈페이지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1년은 무료였는데, 그 잠수내 무료일 때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완전 원년 멤버죠, 원년 멤버. 그 잠수님하고도 이제 그런 인터넷상으로 이제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막 댓글도 남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사이트 너무 커져가지고 1년 후에 이제 상업화 돼가지고 지금은 뭐 그분은 뭐 기업가가 되죠. 기업가. 잠수는 워낙 성공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그냥 유저로서 잠수네라는 사이트에서, 그때 잠수네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 초3이었는데, 제가 우리 이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잠수네에서 그 종신 회원 비슷하게 글도 열심히 썼고요. 제 잠수는 유력 필자였잖아. 유력 필자. 글 한번 쓰면 조회수 수천 회 막 올라가고 댓글 막 수백 개 달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자녀교육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저는 이제 저 총구석에 살았지만 대구에서 수성구 와야 그래도 뭐 사람 구실 한다는데, 저는 저 달서구 구석에 처박혀 살면서도 우리나라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 중계동에서 어떤 학원들이 뜨고 있는지 이런 걸 내가 다 알았다니까. 왜냐하면 잠수네라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그 동네 사는 아줌마들이 막 계속 글 올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모르는 게 없어요, 자녀교육에 대해서. 무슨 아빠가 뭐 얼마나 알까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지 속으로. 그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아이를 키웠으니까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가 엄마죠, 엄마 사실. 그렇게 하면서 잠수네 도움도 많이 받고, 수학 공부부에 관해서도 저도 책도 많이 읽고, 뭐 어떻게 하면 이놈이,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놈이 공부를 잘할까 이런 고민을 늘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 뭐 제 강의를 자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삼형제가,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웠는데 하여튼 가난하기도 했고 또 주변에 적절한 멘토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주변에서 다 뭐라 했는가, 빨리 기술을 배워서 엄마를 도와야 한다, 삼형제를 이렇게 이제 주변에 조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라, 전부 우리 삼형제가. 우리 형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안경점에 사환으로 갔어요. 안경 기술 배워서 이제 엄마를 도우려고. 저하고 동생도 똑같은데, 우리 형은 그래도 한 초등학교를 꾸준히 6년을 다니고 안경점에 갔는데, 우리는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삼형제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친척집에 하나씩 보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엄마하고만 산 게 아니라 친척집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초등학교를 저는 6군데 다녔어요. 서울에서 2군데, 전라도에서 1군데, 대구에서 3군데. 그러니까 뭐 기초할 것도 없고, 공부라고는 초등학교, 제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갔던 때를 내가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그때 저 비산동에, 대구 비산초등학교에서 내가 반장하고 있었거든요. 반장하다 2학기 딱 되면서 이제 친척집으로 가는 바람에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 한 번도 못했 제대로. 중고등학교를 이제 못 다녔으니까 저는 이제 돈 벌러 다니면 공장에 다니거나 이러면서 이제 그 뭐야,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주도 학습했어요. 독학했죠, 독학. 그래서 어떻게 돼서 검정고시 하고 대학은 갔는데, 우리 형도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하고
여기 대륜고등학교 나왔잖아 우리요. 옛날에 고등학교 입시 때 경북고등학교 제가 떨어졌어. 혼자 검정고시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대륜고등학교 가서 나중에 이제 뭐야 하여튼 우리 형 공부 좀 잘했나 봐. 그래가 경북대 의대를 나왔잖아. 지금은 뭐 10층짜리 뭐 병상 몇 개 있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하여튼 제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어때 검정고시에 대학 들어갔는데 딱 대학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오랜만에 막 울면서 제 손을 끌고 그때 대구 시내 두 번째로 큰 서점 본영당 서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끌고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두꺼운 책들 있잖아. 민법 뭐 이런 거 다 이만큼 사줬다니까. 제가 경대 법대도 갔거든. 근데 제가 대학 딱 들어가 보니까 그때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시대여가지고 그때 학생들이 이 뭐야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면 이거 역적되는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권에 투신했잖아. 그 경북대학교 학교 생활하면서 계속 데모만 했어요. 공부는 못했죠. 공부할 기회가 딱 한 번 대학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 이재명보다 더 유명해질 수도 있었어. 이재명이 그래도 어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중에 하나 나왔거든. 이재명도 검정고시 해가지고 중앙대 못 받고 나서 사법시험 해가 저래 유명해진 거야. 저는 중고등학교를 아예 못 다녔으니까 만약 내가 사법시험 해서 합격하고 뭐 거기로 갔으면 저도 뭐 이래 매스컴 타고 이랬을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저는 데모한이라고 이야기 이상하게 하는데 하여튼 근데 공부를 못 해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애를 하나 낳았는데 처음에는 뭐 애 낳은 날 이럴 때는 관심이 없지. 아빠들은 보통 낳는데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저는 우리 애 낳는 날도 축구하러 갔거든. 그래 두고두고 욕먹었지. 한 서너 살쯤 되니까 이제 관계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생겼고 저도 모르게 내 내면 깊숙하게 그 잠재되어 있던 그게 이래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아빠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놈은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마음. 엄마들도 이런 거 있거든요 사실은. 엄마들도 이 삶의 이력은 다르지만 내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저절로 들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보면 아이들 키울 때 대부분 피아노 교실 보내는 이유가 그거라. 우리 애는 피아노 교실 안 보냈어요. 근데 엄마들은 피아노 교실 악착같이 보내려고 한다. 왜? 저가 피아노 못 쳤거든. 옛날에 다 어려워가지고 피아노 보내면 진짜 잘 사는 집이지. 그러니까 엄마들 다 피아노 보내고 또 태권도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좋게 해석하면 내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좀 겪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거든요. 그 엄마들 이 깊은 곳에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제가 우리 와이프가 아이한테 하는 거 보고 너무 서글퍼 가지고 진짜 제가 그때 제안을 했잖아요. 여보 애는 내가 키울게 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는 제가 못하지만 공부는 내가 시키게 하면서 확 내가 애를 딱 교육원에 장악했잖아요. 장악. 그리고 4살 때부터 제가 아예 모든 것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도요 우리 애는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해요. 엄마 용돈 줘 하면서. 근데 위로나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해요. 지가 힘들 때 꼭 밤중에 전화 온다. 내 게임 하고 있는데 가면 엄마한테 꼭 내한테 직접 전화 안 해. 나는 전화를 안 받으니까 게임하고 있으니까. 가면 엄마한테 전화해가 엄마가 막 휴대폰 들고 제 방으로 뛰어와요. 여보 하면서. 우리 애가 직접 전화 오는 날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아빠의 위로나 지지나 격려가 필요한 날인 거죠. 우리가 서로 30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긴밀하게 그 소통하면서 아이를 키워갔죠. 4살 때부터.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 이런 거 경험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하고 학원에 보내거나 이러지 않고 제가 자기주도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때는 자기주도적인 말이 없었고 그냥 생짜배기 독학이죠. 독학. 근데 요즘 좋은 말로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아이를 딱 이렇게 잘 키우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거짓말 안 못하고요. 내가 이 좀 강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전 공부에 한 맺힌 사람이에요. 한 맺힌 사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큰 사람. 물론 뭐 고아들이나 이런 저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좀 원 없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더 간절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제가 시내, 그 당시에 지금 교보 영풍이 없을 때 대구에 제일 큰 서점 제일서적이었는데, 제일서적 지하 1층에 있는 육아 코너 가서 거의 육아 관련 책들 다 읽었어요. 좀 과장하면 다 읽었어. 시시한책은 안 읽었지만, 특히 저는 이제 공부가 너무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육아책 중에서 제목에 뭐 상위 1% 이런 거 들어가면 뭐 당연하고, 옛날에 상위 1% 이런 말은 잘 없었고, 주로 뭐 서울대 뭐 보낸 뭐 학부모가 쓴 책이라든지, 아니면 영재, 옛날에 좀 겸손하게 영재란 말 제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글자가 들어간 제목의 책은 다 사봤어요. 책만 사본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미친놈인데,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잡지에 나는 기사들까지 스크랩 다 했어. 도서관에 가서. 제가 그때 대표적으로 스크랩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아이 유아 때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때 파스텔 우유 회장이 최명재라는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파스텔 우유를 해가지고 번 돈으로 민사고를 세운 거라. 민족의 뭐 동량, 나중에 노벨상 받는 사람들 키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최명재 회장의 인터뷰 기사는 난 잡지들 다 도서관에 복사해서 스크랩하고 이랬어. 진짜로. 한 예인데. 그리고 드디어 민사고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민사고에서 입시 설명회를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입시 설명회를 했어요. 그 대구에 와서 입시 설명회를 했잖아. 계명대학교 무슨 강당에서. 제가 우리 애가 그때 5살인가 6살이었는데 민사고 입시 설명회 갔잖아. 그때 그 전설적인 그 민사고의 그 교장은 사실은 저거고 얼굴 마담이고, 진짜 실세는 그때 교감이었어요. 아이비리그 보내는 전문가야. 박하식이라는 교감 스님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유명해져 가지고 용인외국어대학 부설 고등학교 용인외고라고 부르죠. 용인외고가 딱 생기면서 교장으로 스카우트 돼간 분이야. 이 박하식 교감이 전국 순회 입시 설명회를 하러 왔어요. 그 입시 설명회 다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돌아왔어. 제가 제일 많이 질문했잖아요. 5살짜리 아빠가 너는 노벨상 후보를 만들겠다 하고 타고난 아이들을 발굴해서 잘 키우겠다고 해놓고 왜 수학 경시대회를 해서 선행학습을 강요하냐, 만들어진 아이들 뽑냐, 내가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랬다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나름 고민을 많이 했다. 그냥 뭐 아빠가 뭐 자녀에서 알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물론 저는 사교육 브랜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요즘 엄마들 밝아가지고 막 그 수학 학습지나 수학 교구도 이 트렌드가 있거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오르닥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이상한 뭐 하여튼 해가지고 막 늘 브랜드는 바뀌어. 그리고 그 교과서 편찬하는 이 교육대학 수학 교수들이 이제 주로 교육부의 수학교과서 편찬 위원장이 돼가지고 편찬을 하는데, 그것도 한 뭐 5년마다 한 번씩 핵심적인 주제가 바뀌죠. 옛날에는 뭐 사고력을 강조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뭐 스토리텔링을 강조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름만 살짝 바뀌는 게 다 똑같아요. 사실 본질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내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정말 장기적으로 이 수학 공부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자리 잡혔고, 실제로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우리 아이는 학원이나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여기 왔으면 내가 서울대 보냈을지 몰라. 근데 학원에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이 꾸준하게 집에서 그냥 괜찮은 교재를 택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공부해 왔죠. 수능 수학에서 만점 맞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내 조카라면 내가 막 발로 차가면서 머리 뛰어 박아가면서 생각을 확 바꾸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는 혼자서만 목이 터져라고 강의를 하지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수많은 학원들이 입시 설명회를 하고 상담을 받고 막 이러거든. 엄마들 그거 갔다 오면 바로 다른 씨가 뿌려져요. 밭으로 비유하자면 사람은 그죠, 밭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연속극만 봐도요 거기서 뭐 씨가 뿌려진다. 드라마의 세트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거 보면 펜트하우스 봐봐. 우린 사람도 아니지 뭐. 야, 저런 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럼 뭐 의대 나와야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도 메시지가 우리한테 뿌려진다니까. 또 뭐 유명한 가구 회사인데 협찬 막 하잖아. 그래가 막 가구도 피카번쩍하고 막 이렇죠. 좀 있어봐. 4월 중순 TBC에서 로스쿨이라는 드라마를 해. 그전에는 의사들 중심으로 드라마가 많았잖아. 이제 로스쿨이라는 주제의 드라마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유튜브에서 티저 영상 많이 봤잖아요. 그 보면 이제 뭐 한국대 로스쿨을 배경으로 한다는 내보니까 딱 서울대 로스쿨을 배경으로 한 거야. 그리고 변호사 하시 로펌 뭐 이런 빚값번쩍한 그 변호사 사무실 나오는데 그거 보면 이제 우리 애가 지금 취직하기로 약속된 그 회사야. 강남에서 제일 빚값번쩍한 그 법률 회사가 있거든요. 막 최첨단 시설에 막 하여튼 그거 보면 또 우리 애 로스쿨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뭐가 자꾸 뿌려져요. 여러분들 동네 언니들 만나도 언니들이 씨를 뿌린다니까. 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제 강연 때마다 가는 소리인데 동네 언니들 조심하라. 왜냐면 동네 언니들 지도 몰라. 겨우 이제 몇 년 빨리 키워놓고는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야 사춘기 오면 말 안 듣는데 말 잘 들을 때 더 돌리래. 이 칸다니까. 이게 동네 언니 교시예요. 아니 거꾸로 하지 거꾸로. 그 엄마들 이런 말 듣고 이제 애를 키우니까 아들 죽어나고 엄마도 불안하고 끝이 없죠.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내 엄마들한테 아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이 생각만 딱 들어와도 오늘 제 강의는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디테일은 몰라도 돼. 두 번째가 그럼 수학 공부가 뭔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학 공부의 정의에 입각한 수학 공부를 초등학교 시절 우리 아이한테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뭐 시계가 1시 50분이다. 신경 쓰지 말고 내 출근해야 되는데 뭘 신경을 안 써요. 그 시간이 보여야 내가 갈 때 빨리 자르고 가지. 저는 밤새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론을 이야기하거나 뭐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내가 외우고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저는 아이를 지금 오랫동안 키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말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하면 내가 말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엄마들 질문을 못한다.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봤어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자, 코어하기 좋은 정재원. 자, 두 번째 그룹에서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조금씩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뱅거가 가장 빠르게 통과하면서 또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고요. 덴마크 정재원과 한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진동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바퀴. 그렇죠. 자리 포지션 잘 잡고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의 포인트보다 마지막에 1, 2, 3위가 중요합니다. 네, 자, 이승원 나옵니다. 이승원이 나와요. 이승원. 자, 의종 형제, 정재원, 이승원, 정재원. 이승원 나가면 이승원 나와요. 자, 다시 자리 중요하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가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재원 잘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크라모가 나가네요. 크라모도 나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크라모가 맨 앞에 나가요. 지금 정재원이 네 번째. 자, 이승원은 아직까지는 더 치고 나오진 않고요. 스펙 크라모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자, 이승원은 다섯 번째, 정재원이 두 번째입니다. 네, 이승훈 선수는 지금 아주 심해요. 안매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안매를 잘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바퀴 남았어요. 지금 정재원이 두 번째, 이승훈이 다섯 번째입니다. 정재원도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스맥프라머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는데요. 정재원. 지금 정재원이 힘을 붙이는 모습이에요. 자, 정재원은 일단 이승훈을 여기까지 끌어주고 역할을 다합니다. 이승훈 이제는 마커. 이승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앞에 내려가고 이승훈이 크라모도 나갔다 오셨어요. 크라모 나갔다 오셨습니다. 마지막 바퀴 가면 마지막 이승훈이
스타트와 고민차량 이수원 선수가 맨체스터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이승원 선수 역시 정장과 역할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이승원 선수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의 역사를 새겨쓰고 최초 도입된 이번 맨스 스타트에서 최대 챔피언에 오르는 금속 영웅입니다. 네, 역시 찰랑자의 면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제가 이제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동영상의 앞부분에 보면요, 이 메스타트란 종목이 이제 이 평창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어요. 이게 이 한 바퀴가 몇 미터더라? 400m인가? 를 17바퀴인가 도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마라톤인 셈이죠. 굉장히 이제 그 장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기를 보면 1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빙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가 봐. 막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상으로 말하면 이제 장거리 같은 거죠.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그래서 단거리와 장거리는 이제 그 경기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 같은 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왜 육상을 생각해 보면 100m 경기를 하면 우사인 볼트 생각나잖아요. 옛날엔 내가 우사인 볼트 이야기 많이 했지. 왜냐면요, 그때 2012년인가 이 유라동에 그때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라고 그 대학생들의 그 체육 경기, 이게 종합 경기잖아요. 그게 대구에서 열렸거든. 그때 볼트가 왔잖아. 어? 그래가지고 그 선수촌 아파트 생긴 거야. 이 아줌마도 선수촌 아파트에서 내 만났거든. 그 율금초등학교 강의하다가 그 아파트 그래서 생겨서, 그때 선수들 그 숙소였어요, 숙소. 그때는 내 우사인 볼트 이야기를 많이 했어. 100m 달리기를 보면 스타트 할 때부터 딱 구부려서 뒤에 스타팅 블럭이란 게 있어요. 발을 얻는. 거기서 박 차고 나가는 거지. 그런데 마라톤 하는 사람은 어떻대요? 공중공중 서 있어. 막 한 뒤에서도 상관이 없어. 워낙 길게 달리니까. 그건 큰 이 변수가 아닌 거죠. 이렇게 종목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이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고 나서 내가 동영상을 바꿨는데, 제일 앞에 보면 17바퀴를 달려야 되는데, 이 캐나다 선수하고 네덜란드 선수가 빨간 추린 있고 제일 앞에서 둘이서 반바퀴를 먼저 가고 있어. 처음에 초반에는 불안하니까 어찌라도 반바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앞서야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승할 실력은 아닌데, 그죠? 이게 마치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엄마들이 옆집 옆에 내 애보다 우리 애가 이번 다른 평가에서 한 개는 더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좀 비슷해. 이건 아무 소용없죠. 물론 옆집 옆에 내가 잘난 척하고 이런 거 보면 꼴 보기 싫고 막 분하고 막 이런 심정은 내 이해되지만 우리 애를 맨날 옆집 옆에 내 애하고 비교하면서 키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옆집 옆에 내는 이사 갚으면 안 보는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거든. 그냥 우리 아이가 자기 인생을,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하면 잘 꽃피울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아이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얘들은 처음에는 뭐 반바퀴를 앞서서 달리고 있는데, 이승훈이라는 애는요 우승할 준비가 돼 있어 벌써. 그러니까 반바퀴 먼저 안 달리고 뒤에서 쳐져서 중위권 그룹에서 딱 가고 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한 서너 바퀴를 남겨놓고 나서부터 치고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은 역전해내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키워야 한다니까. 이게 전략적 사고라는 거죠. 당장 옆집 애하고 비교해서 좀 열등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물론 잘 되면 더 좋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지금 막 내가 쪼아 붙여 가지고 막 뭐지, 그 뭐야, 기적의 계산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당장은 실수를 줄이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개 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애가 수학을 싫어하거나 질려하면 어떻게 돼? 길게 봐서는 수포자 된다니까.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너무 이렇게 점수로 금방금방 드러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마치 단거리 경주하듯이, 이 캐나다나 노르웨이 선수들이 달리듯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달리고 있다. 이게 큰 이제 전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볼 때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하는 경우에, 특히 수학 공부에서
저는 이런 놈마다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막 어떤 놈만 막 울면서 뛰어온다니까. 강의 끝나고 나니까 실제로 제가 옛날에 공항 근처에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생협이 있어. 생협. 아이쿠브는 아니고 그 무슨 생협이 있었어요. 녹색 산림 생협인가? 우리나라 생협도 여러 가지잖아요. 원조 한살림 생협도 있고 이제 가장 대중화된 생협은 아이쿱이죠. 아이쿱. 아이쿱이 뭐지? 자연드림은 브랜드 이름이고. 그래 하여튼 그 생협의 가장 원조가 지금 가장 크고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한 게 자연드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쿱이에요. 한국 생협연대인가 이렇죠. 근데 그 말고도 군소 생협들이 많아. 오히려 더 원칙을 지키고 이런 생협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동네 무슨 동네니 모르겠다. 저 동구에 가면 공항 근처에 동무동은 아니고 로컬 그래 있었는데 여기도 안심에도 생협 있잖아. 안심에 그 이 로컬 생협 있죠. 그리고 막 그 팔기도 하고 매장도 있고 막 이렇잖아. 이런 식으로 지역 생협들이 다 있거든요. 녹색 산림 생협이라고 있었는데 그 이제 하여튼 그 생협 하는 사람들 주로 보면 옛날에 운동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래가지고 내 이제 후배가 그때 84학번인가 8학번 후배가 저를 이제 녹색 산림 생협에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한번 가서 딱 한 번인가 두 번 가서 수학 공부 강의를 한 적이 있어. 그 이제 녹색 산림 생협 회원 한 아줌마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울면서 뛰어와가지고 선생님이 내 구원자예요 하면서 우리 딸이 초3인데 지금 선생님 말하는 딱 그 상태라 하면서 막 애가 막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묻는데 왜 하면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한대. 수학 때문에 너무 시달리니까. 근데 이게 거짓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 왜 우리가 수학 공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애는 잘 키우고 싶고 막 우리의 공부는 잘 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막 고함 지르고 욕하고 막 문제집 던지고 막 째고 막 이래가면서 이제 애 키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메스타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 일단. 페이스 오버하면요 완주할 수가 없어. 얘들은 초반에 페이스 오버해가지고 나중에 꼴찌 다 추월한다니까. 페이스 오버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성취 정도가 특히 아이들 어릴 때는 있잖아요. 머리가 모두 일찍 튀는 게 아니에요. 눈머리 튀는 애들도 많아. 애들 키워보면 키가 자라는 것도 어떤 애는 초2, 초3 때 제일 큰 애가 있고요. 5, 6학년 때 반에서 제일 큰 애가 있고 중학교 때 가면 역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봤나 몰라. 우리 애도 실제로 그런 경우인데 우리는 2월생이라서 한 일찍 들어간 편이죠. 그래서 항상 반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면 제일 앞 1번 운동회하면 깃발 들고 있어. 방 깃발. 그리고 달리기만 하면 운동회 때 달리기만 하면 꼴찌 했다니까. 6명 달리면 6등, 4명 달리면 4등.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운동회 때마다 내 학부모 달리기 내가 직접 출전했잖아. 애 기 살려주려고. 저도 뭐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거나 이런 편은 아닌데 저는 이제 어른 돼서 축구를 했거든요. 축구를 30년을 했어요. 매 주말마다. 최근에 이제 내 축구를 너무 해가지고 이거 무릎이 다쳐가지고 강제로 이제 축구를 못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전까지 2, 3년 전까지 계속 축구를 했어요. 주말마다. 근데 축구하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저는 전형적인 9번이거든. 9번이 뭔지 모르지. 9번은 주로 전문적인 골키터를 9번이라고 해요. 그 팀의 에이스를 10번이라고 해요. 에이스는 포지션과 상관없이 전체를 조율하고 팀을 이끌고 패스를 잘 찔러주고 이런 애들을 10번이라고 하는데 10번이 대표적인 이제 에이스고 9번은 전문 골키터 9번 뭐 이런데 저는 9번을 수십 년 했어요. 골을 얼마나 많이 넣겠어요. 내가 참.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뭐 다른 아빠들에 비해서 달리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 다른 아빠들 직장생활 할 때 나는 매일 공을 찼으니까 출발부터 다른 거라. 그래 학부모 달리기 하면 내가 맨날 1등 하잖아. 1등 하면 비누 타죠. 그리고 애 반에 일부러 찾아간다니까. 애 기사 알려주려고. 애가 맨날 꼴찌라니까. 하루는요. 운동을 하는데 옛날에 초등학교는 실내화를 신고 뛰더라. 하얀 실내화 있잖아요. 그거 신고 운동화를 해. 우리 애 4학년 때인가 이랬는데 우리 애가 졸업할 해가 몇 년 남았으니까 실내화를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졸업할 때까지 신으라고 큰 걸 사줬다? 아니 딱 맞는 걸 신고 뛰어도 꼴찌인데 운동회하는데 실내화를 넉넉하게 남은 걸 사줬다? 그거 신고 뛰다가 실내가 벗겨졌잖아. 그래 우리 얼굴 뻘거이가 쪽팔린데 안 그래도 꼴찌 않고 쪽팔린 데다가 벗겨진 실내화 붙들고 있잖아. 들고 뛰어가지고 근데 그날 진짜 이혼하고 싶었다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니 옆에 내가 이제 생각이 있나 없나 하면서 내가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요? 가요 바쁘면. 꺼요. 그 뭐 이걸 누르고 있다고 되나? 아 그런 거죠? 뭐야 스마트워치예요? 모르겠어요. 비슷한 거. 그 애플에서 나오는 스마트워치야? 네, 그런 거 같아요. 우와 나도 못 해본 걸 하네. 일하는 사람. 아니 나는 애플 매니아인데 그래서 옛날엔 강의할 때 애플 그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강의하고 이랬어요. 근데 저런 건 한 번도 못 사봐. 별 기능 없어요. 부럽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속상했다니까. 근데 그 해 이제 내가 또 애 길을 살리기 위해서 아빠 달리기를 해야 되잖아. 아빠 달리기하고 딱 줄을 섰는데 4명이 뛰어. 보통 아빠 3명 또는 4명 뛰거든. 참석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내가 딱 아빠 달리기 하려고 줄을 딱 섰는데 우리 레인이 딱 보니까 4명이 딱 줄을 섰는데 내 왼쪽에 애가 뭐 젊은 아빠 같지도 않은 애가 막 우리가 5학년 때니까 내 몇 살이야? 37, 38 이랬는데 얘는 한 20대 후반 같아. 근데 뭐 애를 이리 일찍 낳았나?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요. 딱 추리닝 입고 나왔더라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갑자기 막 화장실 가고 싶대. 근데 화장실 갔다 왔잖아.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저 출발했어. 근데 다음 주에 뛰어가지고 1등 했잖아요. 이게 실화예요 진짜. 어떻게든지 애들 길을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중학교 갔어.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중학교에서는 운동회를 하지 않고 체육대회라고 해요. 부모도 안 가지 이제 저끼리 하니까.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애가 반 계주 대표가 된 거라. 아니 초등학교 때 맨날 꼴찌 하던 놈이.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애 직접 불러 물어봤어요. 야 너그 반 특수학급이가 하면서. 왜냐면 우리 애가 계주 대표가 된다는 건 내 개념이 없는 말이거든. 네 그래서 농담삼아 물어봤지. 너그 반 특수학급이가. 그러니까 애가 기분 팍 나빠하대. 그러면 도대체 우애가 네가 계주 대표가 된 거 하니까 우리 애 대답은 그랬어요. 몰라 뭐 그 뭐야 뭐라 했지 그 노래 이름 뭐라고 내 이장부터 이제. 그래 경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익하더라고. 경찰과 도둑놀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대유행을 했어. 맨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되면 뛰어다닌다니까 경찰과 도둑한다고. 그런데 내가 딱 들으니까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경찰과 도둑놀이 지 혼자 한 게 아니거든. 친구들 다 같이 하는데. 나중에 내가 알게 된 사실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애는 일찍 들어갔잖아. 어릴 때는요 요 몇 달이 무섭다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봐요. 우리 애 동기 하나가 여학생 하나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 초3 때인가. 그때 우리 애가 공룡알을 가지고 있었거든. 트리옵스라는 공룡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학교 가서 자랑해서 애가 분양받으러 여학생 하나가 왔어. 얘는 우리 애는 91년 2월생인데 얘는 90년 3월생이야. 근데 같은 학년이잖아. 내가 보니까 누님이 더라니까. 머리 하나큼 키도 더 크고 성숙하고 애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학년 때는 몇 달이 무섭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갭이 점점 줄어드는 거라. 아니 91년 2월생이나 90년 3월생이나 80살 돼 봐요. 80살 되면 우리가 뭐 70노인이나 80노인은 구분이 잘 안 되잖아. 그런 시기라니까. 갭이라는 게 어릴 때는 아주 예민한데 크면 점점 줄어들어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그 갭이 줄어든 거죠 사실은. 어릴 때는 별로 못 뛰던 애가 이제 갭이 줄어도 비슷하니까 뭐 몇 명 안 되니까 어떻게 뭐 그 반에 잘 뛰는 애도 없고 이러니까 계주 대표가 된 거예요. 자, 신체적인 발육, 성장도 이런데 하물며 뇌의 성장 이런 것도 비슷한 면이 있죠. 어떤 애는 일찍 머리가 탁 트여서
연산 절절절 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답답해 죽어. 근데 5학년 6학년 때 무슨 동기로 딱 튀는 경우가 있고요. 남자들 좀 늦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공부 머리가 튀는 애도 있어요. 자, 이런데 머리 안 트인 애를 머리 튀인 애하고 막 갖다 따라 붙이려고 막 맨날 뭐 파리채로 때리고 막 쪼아가면서 수학 공부 시켜봐야 효과가 있겠어요? 오히려 수학에 대한 인식만 안 좋아지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런 실패만 안 해도 사실은 애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들한테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애 가만히 놔두면 돼. 엄마들은 자꾸 나대지 말고 애 가만히 놔두면 잘 커. 근데 엄마들이 뭐 알량한 동네 언니들 말 좋은 듣고 막 뭐 자꾸 시킨다니까. 쪼아붙이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작품 베린다니까. 가만히 두면 나중에 머리 튀면 지만큼은 해내거든. 근데 머리 튀지도 않았는데 쪼아붙이다 보면 지만큼도 못하고 자존감을 잃고 이런 경우가 수학 공부에서 특히 많거든요.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실패를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불안해가지고 애가 오답 나오면 막 내 성질 급하거든요. 저는 뭐 교양 있게 막 PT 교육 받고 이래가지고 막 그죠? 아들아 네가 오답이 나오면 아빠 마음은 몹시 상하단다. 이게 소위 말하는 나전달법이야. 아이의 행위를 지적하고 질책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느낀 엄마의 감정을 말하래. 이 부모 교육 받으면 나오는 거 나전달법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는 아이메시지 기법이라고 하죠. 교양 있는 엄마들 이게 될지 몰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슬럼가에서 자라가지고 애도 차라리 아빠가 과학 한번 버럭 지르는 게 낫지. 아빠가 막 더 숨통 막히게 막 애야 하면서 차라리 한 대 맞고 마는 게 애도 속 편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오답 나오면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막 이렇게. 이 에피소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도 불안했거든요.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이 불안감이거든요. 불안감은 왜 오는가 하면 이 운전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낮에 운전하면서 불안하지 않거든요. 초보가 아니라면. 근데 밤에 운전할 때는 불안해요. 왜?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돼요. 밤에 고속도로 같은 데 운전해봐요. 앞에 차 없으면 캄캄한데 불안하다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운전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알아요? 앞차의 후미등을 보고 따라가라 이거거든. 고속도로 커브가 있는데 앞차가 없으면 이게 커브가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전조등 높이 켜고 막 이렇게 보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앞차가 좀 달리고 있다. 저 앞에 한 100m 앞에. 그럼 앞차에 빨간 후미등이 보이잖아. 그걸 따라 운전하는 거야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불안한 이유는 어두워서 그런 거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둡거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도 잘하면 좋은 대학이라도 가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 소중한 아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행복과 공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복하자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뭐 겉으로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결국은 내가 그건 아쉬움을 겪게 하지 말자는 취지도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안 돼. 수학 공부는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수학 공부 잘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요것만 좀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해도 하다가 막히잖아. 그러면 좀 기다릴 수 있어요. 아 이게 다가 아니지 이렇게 좀 쉬어가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아이 행복이 걸려 있잖아. 그럼 애 패죽여서라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부모가 마음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길게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부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죠. 공부를 잘하면 안정된 직장에 취직할 확률이 좀 높아져. 그것도 아주 잘해야 돼. 하려면 어중간간에 하면 똑같고 최소한 뭐 안정된 직업하면 이제 가장 그냥 일반적인 게 흔한 게 교사 하려고 하면 상위 4% 안에는 최소한 들어야 돼. 상위 4%. 한 반에 25명이면 그중에 1등 해야 돼. 교대 가려고 하면 대구 교대라도 가려고 하면 상위 4% 안에 최소한 들어야 가는 거죠. 그 정도 잘할 거 아니면 그게 극이라니까. 아니 여러분들 주변에 봐. 자기가 뭐 보면요 공부한 그걸로 먹고 사는 집 잘 없어.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사자라는 자격을 획득해야 되는데 교사라는 자격을 획득하려면 요즘 학급 크기에서 반에서 1, 2등은 최소한 해야 된다.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행복과 바꾸면서까지 공부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내 우리의 달리기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동기가 부여되거나 머리가 튀거나 뭐 의욕이 생기거나 이럴 때가 와. 그때를 우리가 잘 포착해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페이스 오버하면 안 돼. 근데 엄마도 유아기 때부터 막 페이스 오버한다. 그 일본에서 좋은 학습지 들어가지고 막 구몬 뭐 이런 거 들어오고 막 기저귀 계산법 들어오고 막 이래가. 그 우리가 페이스 오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들 코치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대부분이 수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봤더니 수학 공부에 대한 떠오르는, 수학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런 말들을 다. 긍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죠. 이 끔찍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다 이렇다니까. 실제로 애들 수학, 초등학교 때 수학시험 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하니까 엄마의 화난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잘못하면 페이스 오버하게 되면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이게 수학 포기로 이어져요. 나중에 고3 돼서 입시를 치를 때 보면 아는데, 입시를 치를 때 보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설문조사하니까 뭐 50 몇 %가 수학을 포기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덜 포기한 애들 있어요. 그래서 문과 이과의 그 선택 비율이 비슷하거든. 나는 고3 때 수능 칠 때 있잖아요. 이과 애들이 치는 수리 영역의 범위가 이게 다르죠. 이거 원래 뭐부터는 조금 뭐 선택하고 뭐 어쩌고 제도가 좀 바뀌긴 한다는데, 하여튼 이공계열로 가려면 수학 공부에 대한 범위나 깊이가 좀 다르잖아요. 문과 쪽하고. 이제 우리 애 때는 이걸 수리 가형 나형이라고 불렀어요. 수리 가형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상당히 많아. 한 45대 55 이 정도였는데, 막상 실제로 수능 치러 가면요, 가형을 선택하는 애가 17%밖에 안 돼. 가형이 범위도 많고 난이도도 높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점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나형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뭔가 잘못해가지고 점점 수학을 멀리하게 돼. 이상하다. 우리 애가요, 무슨 수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성적이 오른 게 아니야. 내 애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 애는 그냥 늘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다른 애들이 점점 떨어지네. 아니 우리 애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왜 전국 모의고사라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똑같은 시험 치죠. 처음에 전국 모의고사를 쳤는데,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 3월달에 쳤던 첫 모의고사에서 전국에서 0.8%인가 있어요. 0.82%인가 0.82%인가 했는데, 1년이 딱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 첫 모의고사를 딱 치니까 0.82%가 있잖아요. 0.05%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애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아니야. 다른 애들이 자꾸 떨어져. 포기하고 뭐 어려워져가지고. 특히 수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때 수학을 싫어하지 않기만 해도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내 시간 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번째 주제죠. 어떻게 그러면 집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게 할까, 이건데, 우선 엄마들의 이 관점,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우리의 첫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네, 지금 안경이 없어 안 보이는데 수리 영역 봐요. 첫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3월달에 치는 첫 모의고사는 중학교 전과정을 가지고 치는 거라. 우리 애는요, 중학교 때 졸업할 때 단상으로 가서 상도 못 받았어요. 그것도 수성구 중학교 다녔냐? 그게 아니고 교육적으로 제일 열악한, 서구 다음으로 열악한 남구 대명동에 학원도 하나 없는 데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단상으로 가서 상도 못 받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내 성적이 뛰어나가는 이런 애가 아니었다니까. 근데 요 수학 시험을 쳤잖아요. 첫 시험에서 100점 받았잖아. 이 점수 보여? 네, 100점. 아이씨, 뭐 빨간 펜 같은 거 없나? 이거 뭐야? 이거 펜 맞나? 아니, 고르셔야 돼요. 아까 그거 누르고 고르셔야 돼요.
이게 이 지우개 이건 아닌데. 예, 요게 펜이지. 그런 다음에 거기 펜으로. 예, 여기 수리 영역이 요거잖아요. 예. 펜 아닌데? 왕 이거 보이죠? 네, 잘 저. 보여요. 아니 수능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기 진짜 어렵거든. 이거 학교 내신 시험하고 달라. 우리 애가요 영남고등학교를 갔는데 영남고등학교 그때 1학년 학생이 신입생이 610명이었어요. 이 사립고등학교라서 수성구는 아니지만 달서구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사립고등학교예요. 사립고등학교니까 빡식 시키겠죠. 입학도 하기 전부터 학부모 상담을 하더라고. 제가 그래 상담을 하러 갔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학부모 상담은 내가 다니거든. 우리 애도 희한한 게 아빠를 오래. 엄마보다 아빠가 말을 잘하나 봐. 엄마는 학교 교사고 이런 시간도 없고. 그래 우리 애는 희한하게 아빠를 오라 하더라. 아빠는 실업자고 막 직업도 없고 이런데도 아빠 오래. 기가 안 죽더라. 영남고등학교 학부모 상담 2월달에 제가 갔어요. 이 우리 애 담임 선생님이 이 재단 이사장 아들이었어. 재단이 실세야. 지금 교감돼 있다더라. 이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나도 처음 봤는데 그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온 대외비 봉투를 꺼내더라고. 학생생활 기록부라고.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야.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록한 걸 고등학교로 그대로 보내나 봐. 그게 봉투에 딱 담겨져 있어. 그걸 뜯어가지고 이래 보더니 아드님은 내신이 중학교 때 한 6점 몇 퍼센트 했네요 하면서 내신 6점 몇 퍼센트 같으면 반에서 이제 한 3, 4등 하겠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 말은 내 기분이 확 나쁘대. 나는 지금 우리 애 지금 수능 전국 수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애 키우고 있는데 객관적인 중학교 내신 성적은 6점 몇 퍼센트 했어요. 반에서 한 3, 4등 평범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선생님한테 담대하게 말했다니까. 진짜로 제가 그렇게 길게 보고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선생님 1년만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애는 내신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길게 보고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자라는 방향으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막 아동바동 하지 않았습니다. 1년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우리 애가 중학교를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딱 쳐보니까 전교 2등인가 3등을 했어. 필기에서. 근데 기말 합산하니까 7등인가 하네. 왜? 수행평가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가시나들 여학생들 수행평가를 하는데 여학생들은 무슨 수행평가를 하는데 대학교 레포트 하듯이 있잖아. 표지 만들고 막 거기 형형색색으로 이래가지고 내니까 이게 무심하들하고 잽이 되나. 뭐 남자들 글씨도 개발 세발이고 막 성실하지도 않고 막 대충 얼렁뚱땅 뭐 이러잖아요. 그래가 근데 그거 보고 때려치웠다니까. 이거 하려면 정말 비효율적인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전교 2등이 전교 1등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보통 전교 1등은 올백이거나 한 개 틀리거나 이러거든.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하려면 지는 2개 틀리니까 한 개 틀린 애를 따라잡으면 지는 한 개 더 맞춰야 되잖아. 전교 1, 2등,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 수준에서는 모르는 게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한 개 더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모든 과목의 문제집을 한 권 이상 풀어야 돼. 한 개 더 맞추려고 한 과목 한 문제집 더 푸는 게 아니라 전 과목 전 과목의 문제집 한 권 이상을 풀어야 돼. 중간 기말에서 예를 들어서 뭐 7과목을 친다고 하면 문제집 7권을 더 풀어야 혹시 거기서 내가 놓쳤던 틀렸던 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니까. 그래야 전교 1등 되는 거야.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중학교 전교 1등이 뭐 어디 뭐 가는 것도 아닌데 고등학교 때 내신 같으면 대학 입시라도 써먹지. 중학교는 전교 1등이나 전교 100등이나 똑같아요. 특목고 가지 않으면 특목고도 내신 안 보거든. 사실은 추첨하잖아요. 일정한 수준 이상 되면 추첨하죠. 그리고 인문계 가려면 상위 80몇 퍼센트 안에 들면 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별 차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동네 자존심 이런 게 공식적으로 전교 1등 2등도 없어. 근데 막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환산하고 막 이래가 막 발표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걸 경험하고 딱 접었다니까. 나도 전교 1등 하면 좋지.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동네 자랑도 좀 하고. 근데 안 되는 걸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비이성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 때 왜 초등학교 기말고사를 위해서 엄마들 막 불안한 마음에 문방구 뛰어가가지고 넘기는 문제집 사과 해보죠.
도산동안이 뭐 천재해법이니 사가 해보잖아. 나도 해봤거든 그 초등학교 때. 아니 내가 볼 때 5분만 집중하면 한 페이지 할 걸 한 페이지한테 30분이 걸린다. 그거 기다려가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그리고 내만 같아도 하루 저녁이면 한 권 다 해 넘기는 문제지. 전과목 커버하고 시험 치러 갈 수 있는데 아 새끼가 하는 거 보면 막 속천불이 나잖아. 그거 못 보고 있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집중만 하면 5분에 한 페이지씩 할 수 있는 건데 애들은 안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 비효율적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때는 불안해가 내 실험을 해봤거든요. 어떤 때는 불안해서 넘기는 문제 좀 뛰어가가지고 무방거 사다 해보고 어떤 해는 그냥 해보고 했거든. 별 차이 없어. 아니 실제로 별 차이 없다니까. 슬픈 일이죠, 슬픈 일. 근데 그걸 하는 거라. 그럼 애하고 관계 나빠지고 애는 자존감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훨씬 치러야 될 대가가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길게 봤어. 근데 있잖아요. 수능에서 만점 받았잖아. 오히려 책을 많이 읽었는데 국어에서 92점 받았어. 82점이구나. 영어는 뭐 한 개 틀려가지고 98점인데 실제 수능에서는 영어 100점, 수학 100점. 하여튼 국어를 왜 82점 받은 줄 알아요? 우리 애는 문제집을 한 번도 안 풀어봤거든. 책만 읽었거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기술이 아직 없어. 그래가지고 이 정도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문제 푸는 기술은 고등학교 가면 3년 내 배우거든. 그때 배우면 돼.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돼? 생각하는 힘, 진짜 텍스트를 많이 접촉하고 읽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엄마들 어릴 때부터 국어 학습지 한다? 국어 학습지 하면 문제 푸는 스킬 가르쳐 주지. 정답 어떻게 고르는지도 배우고 막 한다? 그건 실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문제 쓰는 스킬만 배우는 거지. 문제 푸는 스킬은 한나절만 해도 돼. 고등학교 가면 3년 내, 우리 애는 사립가니까 영남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를 1년에 8번을 쳐. 전국에서 모든 학생들이 치는 모의고사를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부르는데 이건 4번 쳐요. 공식적으로 3, 6, 9, 11을 4번. 그리고 사립 가면 또 사설 모의고사 사서 친다. 뭐 저 뭐야 메가스터에서 만든 모의고사, 종로학원에서 만든 모의고사, 대성에서 만든 모의고사 이런 거를 몇만 원씩 주고 사서 쳐. 이거는 전국 애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사서 응시하는 학교만 해. 그래서 몇만 명이 치죠. 우리는 사설 모의고사는 전국 5등인가 한 적도 있어요. 그 전국 애들 다 치는 게 아니고 한 5만 명 치니까 그 8번 치죠. 그리고 중간기말 4번 1년에 12번의 시험을 쳐. 그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도 수업에서 다 문제 해설 그리고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해보래. 미친다니까 애들. 우리는요 몇 개 안 틀리니까 오답 노트 한나절이면 해. 근데 안타깝게도 모의고사에서 반타작하는 애들 있잖아. 한 달 내에 오답 노트 한다. 오답도 겨우 다 하면 또 시험 치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 문제풀이에요. 여러분도 메가스터디 인간 같은 거 들어보라니까. 유명한 원탑 강사들의 그 강의 들어보면 다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그때 배워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코너웍 이런 거 안 배워도 된다니까. 먼저 뭘 해야 돼? 아까 메스타드 우승하려면 이승훈처럼 일단 하체 근력을 탄탄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지. 폐활량을 뭐 마라톤을 말하면 폐활량을 느린다든지 이런 게 길게 보고 하는 거라. 우승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뭐야 다리 근력을 튼튼하게 하고 이럴 생각은 안 하면서 코너를 어떻게 돌지? 코너를 돌 때는 뭐 원심력 때문에 뭐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지라는 그거는요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문제 푸는 스킬은 고등학교 가면 3년 내에 배운다. 초등학교 때 뭐 해야 돼? 근력을 튼튼히 하는 훈련 이런 걸 해야죠. 잘 먹고 잘 입히고 이런 거. 어릴 때 그럼 뭐 해야 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작업, 수학 공부에 대한 두려움, 비호감 이런 걸 없애는 작업 이런 걸 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고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고 이런 건 고등학교 가서 천천히 해도 돼. 나중에 여러분들 애들 고등학교 가고 나서 내한테 오면 내가 실수 줄이는 법 이런 거 다 해줄게. 이건 너무 디테일한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애들 고등학교 가면 오라니까. 그러면 진짜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실수 안 했겠어요? 실수하겠죠. 그 실전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연습을 고3 때 해야 돼. 실제로 수능을 앞두고 그런 건 그때 하는 거지.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실수 줄이려고 막 아둥바둥 안 해도 돼요. 초등학교 때는 생각하는 힘,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힘이 키워지면 대부분의 실수는 저절로 교정되고
그래도 하는 실수들은 어떻게 이제 좀 미세하게 다듬으면 되죠. 엄마들 내 말 안 믿을까봐 지금 우리의 성적표까지 지금 이게 언제 거야? 우리 17살 때 거니까. 2006년도. 야, 수능 성적표도 여러분들 참 수능 세대지. 왜 안 넘어가? 이 빨간 펜 때문에 안 넘어가나? 네, 그 밑에 다시 가서? 화살표로, 네, 해제해야 되겠어요. 왼쪽. 네. 위에서 화살표로 남기셔야 똑똑하네. 나 안경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두 번째 인증샷이야. 이거 수능 성적표. 와. 수능 이야기 하려고 해도 참 끝이 없는데. 자, 봐요. 국어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쳤을 때 2등급인가 나왔어. 82점 나왔어. 82점 1등급이었나 아까? 2등급이었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고3 내에 문제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책 많이 읽었지. 어린 서점 다녔다고 했죠. 이 책벌레하고 똑같이 생긴 어린 서점 다 쓰고 있었거든. 책벌레보다 좀 더 오래돼. 지금은 망하고 없어요. 거기를 우리 애 4살 때부터 다녔잖아. 서점 처음 생길 때부터 우리 애가 더 이상 어린 서점에서 책을 읽을 게 없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2년을 내가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 다녔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림책 사서 같이 읽고 읽어주고 울고 불고 막 이거 많이 했거든.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 아이 자녀 교육에서 내가 제일 잘한 게 있다면 그거예요. 1번 어린이 서점을 12년 동안 다녔다.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니까. 내가 그 미리 신문의 그 신문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린이 책을 소개하는 칼럼이나 이런 게 있어. 그런 거 다 읽어보면서 스크랩 해가지고요. 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어떤 책을 한번 봐야지 하면서 가가지고 서점에 가고, 내가 생각했던 책이 서점에 없으면 내 서점 주인한테 요구해가지고 좀 사놓으라 하고 이랬다니까. 내가 도서 목록도 막 주고 막 이랬어요. 서점 주인, 우리 그 어린이 서점 주인한테는 제가 VIP지. 12년 동안 갖다 바쳤다니까 돈을. 우리는 사교육 학원 안 다니는 대신에 책값으로 그때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7,000원 이랬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우리는 10만원, 7만원에서 10만원씩 책을 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도서관 인프라도 잘 안 돼 있었어. 학교 도서실은 완전히 쓰레기통이고, 지금은 많이 잘 돼 있죠. 도서관 가면 어린이 열람실 잘 돼 있고요. 좋은 어린이책 많이 들어와 있고, 웬만한 학교는 학교 도서관에 가도 사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서 선생님들끼리 뭐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사이트도 있거든.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 이제 많이 대중화됐어.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면 좋은 어린이책 많아. 이제 그림책도 많고. 제가 이렇게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가서 사고 이랬다니까. 물론 지금도 저는 좋은 어린이책은 항상 사서 아이 손 닿는 곳에 두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왜냐면 아이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2년 전에 읽었던 책을 막 찾아. 나 이거 직접 경험했어. 아빠 그 책 어디 있노 하면서. 난 뭐 영문도 모르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근데 지가 학교에서 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뭐 이랬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읽었던 책이 생각났겠지. 그 책을 찾아 읽더라니까. 생각났으니까.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겠지. 근데 만약에 집에 그 책이 없었어 봐. 잠깐 스쳐 지나가고 마는 거죠. 그걸 막 일주일 기다렸다가 도서관에서 다시 빌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 머리맡에, 저는 항상 아이 침대 머리맡에 이런 책장이 2개 있었어요. 2개. 3개인가? 꽉 차 있었어. 작은 아이 도서관이죠. 남의 도서관이 아니라 내 아이만의 도서관. 물론 저도 이제 좀 오버해가지고 아이가 읽을 수 없는 무리한 책 사기도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막 미카엘 엔데의 모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유명한 책이거든. 그런 거 한번 읽을란가 싶어가지고 사놨는데 뭐 평생 장식만 하고 막 이런 책도 많이 있어요. 실패도 많이 해. 돈 아깝지. 근데 그죠? 실패가 두려워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실패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들 학원 보낼 때 그냥 안 보내더라. 엄마들 수성 엄마들 보니까 막 학원 상담하러 가가지고 메모하고 막 언니들한테 코치 받아가 막 가고 직접 막 해보고 막 그래프 그리고 막 도표 그리고 이래가 장단점 분석하고 막 이래가 학원 보내더라. 아니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어린이 책을 고르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린 책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도 성장해요. 저는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그냥 무식한 아빠였지. 근데 내가 아이하고 어린 서점 다니다가 내가 깼잖아. 어린 서점 가면 어린 책만 있나? 부모 교육 서적도 있거든 또 좀. 그래가지고 내가 어린이 서점에서 이호덕 선생님 만난 거예요. 이호덕 선생님 하면 대쪽 같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그죠? 아주
부모들이나 학교 일선 선생님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막 선비처럼 막 혼내는 분이거든. 그죠? 어린이에게 배워야 한다. 이런 책도 내고요. 우리가 막 아이를 주입식으로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 뭐 교육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자기보다 한 10살쯤 어린 권정생하고 친구가 내가 편지 주고받고 막 두 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로 무덤에다 자기 시들 막 써붙이고 막 그런 교류도 하고 이런 분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이효덕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를 거라. 지금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저는 어린이 서점에서 이효덕 선생님의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요즘 엄마들 이런 거 읽겠나? 뭐 이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저는 이상하게 내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단순히 공부만 잘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거 사이코라 가지고 내 때문에 애가 맨날 막 혼나고 자존감 낮아지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는 책 중에 하나가 이효덕 선생님이, 물론 뭐 아동문학가다 보니까 너무 막 엄밀하게 막 아동문학가들이 쓴 동화책을 막 신랄하게 비평하고 막 조목조목 따지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전문적인 거라서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관점 있잖아. 관점, 어린이를 대하는 관점, 교육에 대한 관점, 이런 걸 확립하는데 저는 큰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책이 어린이에게 배워야 한다, 이 책이에요. 그 밖에도 뭐 글쓰기에 관한 책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내가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났다니까.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뭐 삐아지 여사도 알게 되고, 영재교육학 시치다 마도코, 일본의 유명한 영재교육학자 시치다 알아요? 이런 분도 알게 되고, 뭐 독일의 유명한 영재교육학자 칼비테, 뭐 내가 무식한 것 같지? 다 알아. 그냥 대충 한 것 같죠?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의 산파 데모 조석희 박사 알아요? 모르지. 우리나라 영재교육 1세대야. 그 유명한 CBS 영재교육 학술원이라고, 우리나라 공식적인 영재교육이 없을 때 사설 영재교육을 직접 시작한 분이고, 국회에 계속 청원해가지고 영재교육법을 2000 몇 년도에 통과시킨 분이에요. 이분이 영재교육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이른바 교육청 영재교육이라는 게 처음 시작됐어. 4학년부터 교육청 영재교육 하잖아요. 수성구 같으면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 영재를 선발하는 그 코스를 해. 각급 학교에서 몇 명씩을 대표로 보내가지고 뭐 시험을 쳐가지고 동부교육청, 그러니까 수성구와 동부 전체에서 60명을 뽑죠. 그래가지고 소위 교육청 영재교육이라는 걸 시킨다니까. 그런 것도 처음 시작했잖아요. 하여튼 내가 무슨 이야기가 여기까지 갔나? 어린이에게 배워야 한다. 그래, 어린이 서점 이야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어 성적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서 평생 간다니까. 우리 나중에 로스쿨 간다고 시험 쳤는데 전국 9등 했잖아. 9등. 로스쿨 입문시험이라고 있는데, 성적표 보고 이야기하자. 이거네. 우리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뭐 하여튼 학점도 나쁘고 또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백이 있어야지 이제 한국에서는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나봐. 그때 굉장히 청년들이 부정적이었죠. 요즘도 청년들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를 보고 애들이 비관적으로 말하기 헬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최순실 그 승마 사건 때문에, 최순실 딸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애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갑자기 자기는 외국으로 취직을 하러 나가겠대. 그래가지고 졸업반 때, 군대 갔다 오고 졸업반 때 갑자기 막 일본어를 벼락치기 하는 일본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래서 들렁 나갔어요. 도쿄에서 1년 살았잖아. 일본 회사에 취직해, 일본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일본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보더니, 저는 제가 이제 법대 출신이고 이래서 어릴 때부터 늘 아이가 이제 그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아이는 이제 지 길이 있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막 사법시험 같은 거 꾸준히 공부할 스타일도 아니고 B형이잖아. 우리 애 B형은 지구력이 부족하죠. 우리 가족은 다 셋 다 B형이거든. 셋 다. 그 지구력이 부족해서 꾸준히 하는 게 안 돼. 취미생활도 6개월 하면 끝이야. 우리 애도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일본에 취직해서 갔다. 회사생활 해보더니, 아빠 나 우약곡. 우리 애가 우약곡 하면 지는 이미 마음으로 결심한 거라. 아빠의 동의를 구하는 거야. 회사 때려치고 싶다는 거야. 전화 와가지고 계속 우약곡 하면서.
지금 이제 나이 그 뭐 20대 후반에 그 당시에 30 다 돼가지고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운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지도 부담되고 걱정도 되고 이랬잖아. 우약곡해요. 그 얼마 이게 벌써 마음이 회사에서 떠났구나. 내가 이걸 딱 알지. 저는 이제 아이하고 소통해 알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성장하는 과정에 초등학교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했지만 고등학교 이후로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이의 편이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 딱 들어보면 알거든 벌써. 아 이분이 마음이 떠났구나. 그럼 저는 뭐라 해요. 항상 아이 원하는 대답을 내가 해주지. 그래 당장 때리치아라 하면서. 그동안 외국에 나가서 1년 동안 니 참 고생했다 하면서.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한들 다 차별이란 게 있고 이렇잖아요.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고 뭐 겉으로는 뭐 그래도 그죠? 일본이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있잖아. 옛날부터 저희들이 강점한 나라고 이러니까 우리는 막 그게 아니고 막 지랄해사도 일본이 볼 때 우리는 아주 우습거든. 그런 데서 그래 1년을 버텼잖아요. 그것도 아주 그죠?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숙소 제공하고 그죠? 그리고 일본어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일본어 원어민 과외를 붙여주고 숙소 제공하고 월급 주고 뭐 그렇게 잘 살았죠. 그 제가 해보니까 이제 우리 애는 이제 그 이 회사에서도 가장 엘리트 부서에 가서 회장 직속의 기업을 사고 파는 일을 했어요. M&A라고 하는데 기업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했는데 보통 신입사원들은 서류 복사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애는 이제 한국인 출신이잖아. 한국 기업과의 M&A에서는 우리 애가 투입되는 거야. 투입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두 개국어를 하니까 메신저는 하는 거예요. 의사를 전달하고 이건 되는데 결국은 인수합병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회사들이 로펌에 자문을 하는 거야. 법률적 조언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전문적으로. 이걸 이제 제가 1년 동안 경험하고 나서 아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회사 때려치우고 로펌 가겠다고 귀국했잖아. 3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뒀어요. 4월 초에 자유로운 몸이 됐잖아. 로스쿨 입문시험, 로스쿨에서 로스쿨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이 로스쿨 입문시험인데 이건 해마다 8월 초에 있어요. 자, 3월 달에 3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표를 냈다. 그러면 8월 달에 시험이니까 4, 5, 6, 7 넉 달 남았잖아. 그럼 재빨리 귀국해야 되잖아. 우리가 뭘 한줄 나 여행 좀 하고 세계 여행 좀 하고 한 달 후에 들어갈게 이지라고 귀국을 했는데 5월 초에 귀국을 했다. 5월 초에 귀국해서 8월 달에 이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이 이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거 이 리트라고 하는데 이건요 공부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야. 그렇다고 공부 안 할 수도 없지. 공부해서 되는 시험도 아니래. 원래 그러니까 원래 이제 로스쿨 들어간 애 중에 아주 높은 성적을 받은 애가 유튜브 나와서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리트 신수설이라는 개념이 있대. 이 리트라는 시험은 신이 내려야 한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있다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 이상한 시험이라니까. 벼락치기가 안 되는 시험. 교과서가 없는 시험. 그러니까 이 청년이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라왔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문제도 70문제밖에 안 돼. 딱 두 과목. 하나는 언어 이해, 하나는 추리 논증. 각각 35문제씩. 우리가 5월 초에 귀국했어요. 8월 달에 시험을 쳐. 석 달 남았어. 뭐 벼락치기 짜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게 기출문제 풀어보고 가는 거라. 그리고 기출문제 또 뭐 제작해달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내 수능 때도 그랬는데 실제 시험과 똑같이 제작해주는 사이트가 있어. 그런 데다가 기출문제를 파일을 주고 이제 딱 제작해달라고 하는 거라. 그럼 제본도 우리 아이 요거대로 딱 해와야 되거든. 근데 조금만 지가 틀리잖아. 제본 하는 회사 그쪽에서 막 스프링 노트에 구멍을 내는데 조금만 다르게 내잖아. 그러면 우리 애가 막 생찌랄 다 한다. 아빠 누가 이렇게 제본 하락했어 하면서. 그러면 나 뭐 아이고 미안해 하면서 버리고 다시 또 주문하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2달 기출문제 풀어보고 시험 치러 갔잖아. 자 우리 애는요 그 전까지 한 2, 3년을 일본어만 하고 살았어. 일본에서 우리말 체육이 거의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20살 때부터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다른 아이들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대학 들어가서 신입생이니까 뭐 대학을 즐기겠죠. 캠퍼스를 즐기고 이렇게 살았겠죠. 2학년인가 돼서 군대 갔어. 군대에서 또 2년 썩었죠. 복학했어. 25살 복학했어. 복학해가지고 이제 취직 준비하고 뭐 이러다가 일본 갔어요. 그러니까
20살 이후로는 내가 볼 때 다른 아이들하고 거의 뭐 특별하지 않은 비슷한 생활을 했고, 특히 최근 3년은 일본 회사에 취직하면서부터 일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은 일본어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특별한 준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더라니까. 아, 이거 시험을 쳤는데, 야, 한번 봐요. 이거 보여? 또 동그라미 할까? 아니, 두 과목을 치는데 언어 이해라는 과목 있잖아요. 이게 수능 국어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35문제. 추리 논증은 뭐 논리학, 인식론, 또 수리 추리, 뭐 그 뭐야, TV에 보면 저거 있더라. 문제적 남자라는 거 있더라. 거기 나오는 뭐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뭐 이런 거 막 내고, 이걸 문장으로 길게 내고 막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해결하고 이런 거거든요. 내가 문제 읽어봤는데 나는 그래도 명식이 내가 대학 졸업했잖아. 문제를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각 영역별로 막 전문적인 막 지문이 막 튀어나오고, 그걸 이제 치는 시험인데, 그것도 일반 학생들이 치는 시험이 아니고 로스쿨 지망생들이 1년에 요즘 같으면 한 10,000명이 로스쿨 지망하거든요. 2,000명을 뽑는데 10,000명 정도가 이 시험에 응시를 해요. 그러니까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문과에서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가려고 하겠죠. 문과 최상위권 애들만 시험을 치는 거예요. 수능에서 100분위가 이 정도 나오는 건 뭐 늘 있었으니까 내가 별로 놀라지 않았어. 그런데 이 로스쿨 입문시험에서 한번 봐요. 언어 이해에서 100분위가 99.6%, 추리 논증에서 99.2%. 합해가지고 메가로스쿨이라는 메가스터디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시험을 성적을 넣고 대충 모의 지원을 해보거든. 이 사이트에 딱 입력을 하니까 전국 9등 뜨더라. 전국 9등 10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가더라고. 아빠,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 손에 끌려가지고 어린이집 다닌 게 정말 위력이 있는 줄 이번에 진짜 알았다. 지각한 지부. 내가 끌려다닐 때는 생지랄을 하면서 있잖아. 내가 왜 여기 가야 되노? 캐사코 막 나는 레고 놀이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달래가 있잖아. 꼭 그 어린이 서점, 우리 다니는 달 쓰고 있는 어린이 서점 근처에 가면 서부정류장인데 서부정류장 옆에 롯데리아 있어서 롯데리아. 내 맨날 롯데리아 데리고 가고 있잖아. 콜라하고 햄버거 사주고 막 이빨이 녹기나 말기나 콜라 많이 마시라 하고. 엄마도 또 어디서 뭐 들어가면 뭐 콜라를 많이 마시면 이빨이 녹는다 이 카더라. 나 아직까지 미국 애들 이빨 녹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 미국 애들 맨날 콜라 마시는데. 죽은 사람 이빨 빼가지고 콜라에 담가놓으면 녹겠지. 살아있는 이빨은 안 녹아요. 또 녹을 정도로 뭐 담겨있나? 양치하는데. 엄마들한테 그 목숨 건다 또 콜라 못 마시게 하고 막 탄산음료 안 좋다고 사이다도 못 마시게 하고 그런 엄마 있어. 저 뒤에 내하고 같이 일하는 저 아줌마 내 처음 만났을 때 저 아줌마도 생협에서 내 강의를 하다 만났는데 아이쿱에서 대구 생협에서 그때 그 딸내미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잖아. 지금은 이제 25살이 됐는데 그 딸내미를 내가 처음 이제 어떤 수성구에 있는 유명한 그 레스토랑에서 내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수성구에 있는 맛집에서 만났는데 대접받는다고 뭐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만났는데 딸하고 같이 나왔어. 나는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나와. 내가 이제 그 음식이 오기 전에 사이다를 한 잔 시켰다. 근데 애가 사이다를 너무 마시고 싶어 하는 거야.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주락했어. 그랬더니 저 엄마가 이제 내가 선생님이잖아. 그 당시에만 해도. 요즘은 막 말대꾸도 하고 막 이러지만. 그래서 딸한테 사이다를 따라줬다. 그러니까 그 딸이 사이다를 젓가락으로 찍어 먹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 엄마가 생협주의자잖아. 건강 뭐 올게닉 해사코 막 이카니까. 근데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막 사이다 줬잖아. 막 시큰 맛이라 하면서. 근데 우리 애 키울 때 그랬어요. 콜라 먹고 뭐 이빨 녹기나 말기나 상관없이 달래가지고 기분 좋게 해서 어린 손님 데리고 다녔죠. 근데 우리 애가 가더라니까 이 시험 쳤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내가 아이 인생을 쭉 분석해 봤잖아요. 20살 이후로는 똑같았어. 특히 3년은 일본어만 하고 살았어. 근데 리트 쳤는데 안 놀라워. 여러분들 이런 성적표 보기 어려운데 전국 9등한 성적표를 별로 놀라지도 않네. 잘 몰라서. 11시 35분이에요. 이 수학 공부 이야기는 오늘 다 못하겠다. 아니 엄마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디테일은 어이씨 넘어가자. 12시에 보죠.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네 분이 절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고대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부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 믿어요. 믿고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거 옛날에 한때 대유행했죠. 요즘은 펜트하우스 때문에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유명한 막 드라마였잖아요. 내가 이 김정생이 하는 말을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김정생 말대로 하면 애들 다 큰일 나. 그 대치동에서 막 스카이캐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 진짜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재능을 우리가 사장시키지 않고 잘 발휘하게 하려면 내 말대로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이게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제 강의를 듣고 진짜 우리 연구소에서 사는 엄마들이 있어요. 가족처럼. 심지어 어떤 엄마들은 내가 다닌 교회까지 따라와서 막 그죠? 제가 영향을 받은 모든 걸 그대로 따라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막상 중학생이 되니까 다 흔들리더라. 그래가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학원 보내봤다가 또 애 적응 못하니까 다시 데리고 오고 막. 그래서 내가 이게 관점의 전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계속 실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네. 아까 그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엄마들이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선순환할 수 있어. 그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수학 공부 들어가서 수학 공부가 뭔지를 인식해야 돼. 엄마들이 수학 공부는 뭔가 하면요, 대부분 엄마들 문제 풀고 오답하고 뭐 개념 정리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수학 공부는 한마디로 하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고상하게 수학자들의 그 견해를 그대로 말하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게 수학 공부야. 이게 되면 수학 공부를 한 거고, 단순 반복 이거 한 건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연산에가 답 달고 뭐 동그라미 치고 맞고 틀리고 오답하고 이건 수학 공부가 아니야. 진짜 수학 공부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왜?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자라거든. 뭐가 자라?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 저하고 지금 매일 수학 공부하는 중학생들 몇 명인데 우리 연구소에 내가 매일 이야기하잖아. 야, 수학 공부 목표가 뭐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럼 애들은 세뇌가 됐지. 내한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네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생각했나 찍었나? 부등식 같은 거 해보면 애들이 찍거든. 부등호 1회 하거나 1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1회가 틀렸잖아. 오답해오라 해. 그럼 반대로 꺾어와. 그럼 빨리 오는 거 금방 보이거든. 그러면 이 새끼 하면서 내가 발로 한 대 차잖아. 야, 틀렸으면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고 나눗셈을 새로 해보고, 이쪽이 진짜 크면 그제서야 부등호를 바꿔야지. 니는 요래가 틀리니까 바로 이래 해오고 초등도 다 이러거든. 내가 다 잡아내잖아. 그러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동그라미 하나만 추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문제를 하더라도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러면 생각의 힘이 자라. 오답이 나와서도 그죠? 그 오답을 내기까지 뭘 했잖아요. 작업을. 그게 수학 공부라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초등 엄마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막 눈에 벌게가 오답 없이 실수하지 않고 그죠? 하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틀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보면요, 구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 그리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문제만 잘 찬찬히 읽어도 대부분 문제는 풀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 표시하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어떤 게 있지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거 없죠. 그냥 학습지 디디다 하고 뭐 진도 나가고, 뭐 학습지 해보면 알겠지만 그놈이 진도 나가는 것도 어렵거든. 계속 쌓인다. 조금 밀리면 그럼 정말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끊잖아. 끊고 한참 있다 또 딴 거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건 수학 공부가 아니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초등 아이들의 수학 공부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으면 과감히 끊어야 돼.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것과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 공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제가 말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엄마들이 가진 생각 중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유아 엄마들의 경우에 이런 생각이 다 있죠. 계산 잘하면 수학 잘하는 줄 알아. 이거는 얼마 못 가요. 제가 진짜 해봤거든. 우리 애 중학교 때까지 전교 10등 안에 들어서 졸업할 때 단상 올라간 여학생들이 있었거든. 남녀공학에서 6등 7등까지 다 여학생이었어. 진짜 생각하는 문제를 딱 만나니까 애들 추풍낙엽이에요. 아까 말했죠. 조석희 박사가 국회에서 영재교육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교육청 영재교육을 하게 됐어. 중학생들을 뽑아. 그때 남부교육청에서 20명을 뽑는 시험이 있었어요. 원래는 60명을 뽑는데 우리 1학년 때 우리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 공문 처리를 안 했는지 안 했어. 그리고 60명이 뽑혔잖아. 1년 동안 영재교육을 한 다음에 20명을 탈락시켜. 그리고 20명을 새로 뽑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마다 영재교육이 이렇게 시행되거든요. 처음에는 60명을 뽑지만 그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는 60명을 뽑지만 4학년에서 5학년, 5학년에서 6학년 이렇게 올라갈 때는 20명밖에 안 뽑아. 우리 애가 20명을 뽑는 시험을 남부교육청 남구 달서구가 남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지역인데 남구 달서구에 있는 중학생, 중학교 2학년생 15,000명 중에서 20명을 뽑는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학교 예선을 했어. 학교 예선. 학교 예선 안 하면 학부모들이 찌랄하잖아. 불공평하다고. 그래가지고 전교생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다 왔어. 전교 뭐 20등 안에 드는 애들, 그밖에 전교 20등 안에 못 들지만 평소에 수학 잘하는 애들 이렇게 와서 딱 한 교실에서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선생님들 낸 고난이도 생각하는 문제를 딱 풀잖아. 근데 전교 1, 2, 3등, 5등, 6등 하던 다 뭐 10몇 점, 20몇 점이야. 우리 애는 70몇 점 받아가지고 1등 했잖아요. 그래 학교 대표가 됐잖아. 교육청에 나가서 영재 이제 선발 시험을 쳤죠. 20명 보는 시험 안에 들었잖아요. 15,000명 중 20명 뽑는데.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수학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데서 못한다니까. 수능 칠 때도요. 수능에 수학 문제가 30문제가 나오는데 진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가 4점짜리 너댓 문제가 있어. 4점짜리가 13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좀 쉬운 4점짜리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 좀 하면 풀 수 있고, 그죠? 진짜 소위 스카이를 가느냐 마느냐 하는 걸 가를 때 치는 4점짜리 문제가 보통 너댓 문제가 나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에 생각하는 힘을 길러 둬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 정면 승부를 했을 때 추풍낙엽이에요. 그래서 엄마들 사교육 시장에서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한때 유행했잖아. 원래 수학이 사고력 수학인데 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야. 생각하는 힘이 사고력 한자로 표현하면. 그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수학이 사고력 수학이에요. 그걸 교과서를 가지고 꾸준히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조금씩 자라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브랜드 만들어가 사고력 수학 뭐 학원들이 돈 벌려고요. 수업도 쪼개잖아. 사고력 수학. 그 다음에 뭐 연산 수학, 무슨 수학, 뭐 스토리텔링 수학 이렇게 과목을 짜게 한다니까. 교육부에서 학원에서 한 강좌당 1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거든.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그러면 그냥 고등학교 수학 이래가지고 10만 원 하면 돈 못 벌잖아. 그래서 이거 짜게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잘게 짜서 강의를 많이 개설해. 그러면 각 강의당 10만 원씩 받았어요. 똑같아요. 사교육 시장에서 뭐 수학에 이상한 이름 붙여. 그리고 뭐 브랜드의 교구도 해마다 바뀐다고 했죠. 내가 그 이름을 다 추적할 수가 없어. 얼마 전에는 뭐 이상한 교구 뭐 내 이름도 잘 생각 안 나. 그런 거 가지고 막 종합적으로 막 교구도 주면서 학습지도 하게 하고 뭐 이러대. 그냥 유행은 항상 바뀌죠. 근데 전부 뭐예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 원래 수학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기적의 계산법 이거 내가 무슨 학습지인데 내가 가렸잖아. 이런 거 받아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초시계로 재가면서 한 바닥에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는가를 하는 것은 마치 마라톤이 아니라 달리기 100m 하는 거 똑같죠. 100m 달리기에서는 항상 스톱워치를 가지고 있어. 100m 지점에. 그래가 막 0.0 몇 초까지 막 가려내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마라톤하고 다르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라톤은 스톱워치 필요 없어. 아이 키우는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생각하는 힘이 자라서 지가 처음 보는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생각하는 힘을 잘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이거 없이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이건 수학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애들 작품 조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산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 좀 더딘 애들은 늦게 할 뿐이지. 여러분도 곱셈 나누시면 다 하죠. 초등학교 때 잘했어? 잘 생각해봐 스스로. 우리 애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눗셈이 이해 안 돼가지고 진짜 고전했대. 나 몰랐어. 우리는 원래 수학 잘한 줄 알았다니까. 4학년 때 나눗셈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진짜 답답했는데 4학년 어느 날 지 짝꿍한테 설명을 들었대. 지 짝꿍은 중2권 애야, 여학생. 내 이름도 생각나, 구민지라고. 걔가 뭐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애가 알아들은 거야. 그 다음 날, 그날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막 몇 페이지를 풀었대, 나눗셈. 딱 알아들으면 이게 너무 재밌고 쉽다니까. 모르면 답답한 거죠. 어느 날 그런 날이 온다니까. 애들 머리가 트이는 날, 이해가 되는 날, 이런 날이 있거든. 근데 이걸 무리하게 아까 말했죠. 오버페이스 하면 작품 조지는 거죠.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이거 인터넷에 찾아냈는데 아이가 막 짜증나가. 맨 너무 시시한 걸 똑같은 걸 계속하게 하니까. 엄마들은 실수를 줄이려고 막 기계적으로 기계처럼 하게 하는 거라. 그 심정을 내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집구석에서 하면요, 10문제 하면 꼭 한두 문제 틀린다. 이 쉬운 걸. 왜 그런 줄 알아요? 집에서는 긴장이 안 되거든. 그리고 지겹거든. 지겨우니까 막 이게 막 낙서해가면서 신경질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 애도 옛날에 그런 거 한 적이 있는데 한 페이지에 20문제가 똑같은 두 자릿수 덧셈이야. 똑같아. 받아올림 있는 덧셈. 근데 우리는 할 줄 알잖아요. 너무 지겹잖아. 그러니까 제일 앞에 문제를 풀더라. 왼쪽 제일 첫 문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이 지겨움을 이기려고 맨 밑에 제일 오른쪽 문제를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화를 주는 거야, 지가 스스로. 그 정도로 지겨워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대놓고 계속 몇 바닥씩 하게 하잖아요. 이 고문이지, 고문. 집에서 할 때 좀 틀려도 돼. 이 뭐야, 아까 법학 적성심리 로스쿨 가는 애들도 집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보거든. 이걸 보고 집 니트라고 해요. 니트를 집에서 풀어보거든. 집 니트는 긴장이 안 되지. 그 집 니트 성적 잘 나왔다고 지가 실제 니트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그죠? 집에서는 대충 하니까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게 환경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연상 같은 거 집에서 하면 실수할 수 있어. 너무 따뜻하고 막 편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건 지겨워서 그렇구나. 실수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봐야지. 10문제 중에 7문제 맞췄잖아. 그럼 할 줄 아는 거지. 7문제 찍어서 맞출 수 있겠어요? 이런 걸? 찍어서 못 맞추잖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 머리가 안 트이면 이런 거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거든. 그죠? 가면 엄마들 또 있어 들어가지고 막 자로 손가락 때린다. 우리 연구소 실제로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애가 손을 떨기 시작했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한테 왔을 때 4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엄마가 다행히 어떤 학교에서 제 강의를 들어가지고 왔어. 학교가 아니구나. 이 엄마도 또 생애비네. 강의를 듣고 왔어. 그 손을 덜덜 떨어가지고 애가 그 후로 4학년이 됐는데 미술 시간에요. 한 번도 시간 내에 작품을 다 못 해내는 거야. 손을 떨어가지고. 엄마가 어릴 때 수학 연산하면서 손가락 쓰니까 이걸 때려가지고. 사실은 손가락은 가장 가까운 구체물이잖아요. 어릴 때 1학년 때 2 더하기 3 수 나누기 수 가르기 하잖아. 이런 거 할 때 처음 1학년 들어가면 왜 그 바둑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오게 하잖아. 요즘 학습지들은 수 타일 주더라. 왜 그래? 수는요 정말 어려운 거 추상이거든, 추상. 근데 물건은 구체적이죠. 이 구체물이라고 불러. 이 구체물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라비아 수예요. 2, 3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야 사실은. 뭐 이상한 기호잖아. 우리 애는 처음에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1부터 10까지 쓰라고 하니까 3을 이렇게 쓰더라. 그러니까 이게 수가 아니라 그림으로 인식하는 거죠. 거꾸로 써 디귿 쓰라 하니까 이렇게 쓰고. 나는 이 새끼가 정신을 안 차려서 그런가 싶어가 때리고 이랬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리니까 이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는 거라 머릿속에서. 그렇게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구체물을 가지고 1, 2학년 때 구체물을 가지고 하는 건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근데 엄마들은 이제 자기 딸이 잘해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척척 암산하기를 바라니까 자로 막 손가락 때리는 거야. 그 마음을 알겠는데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애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소 왔다. 모기 저 아줌마하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모기 아줌마가 괜찮다 마음껏 손가락을 써라 하고 애를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해주니까 1년도 안 지나가지고 애가 학교에서 수학 시험 쳤는데 100점 맞았잖아. 그리고 그 집에 경사가 났어요. 그리고 미술 시간에 작품을 처음으로 완성해가 내가 장려상 받았잖아. 가을에. 그리고 연구소에 한턱 쏘고 막 난리가 났다니까. 우리는 뭐 장려상 그거 다 주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집에는 그게 아니라 애가 그만큼 회복됐다는 뜻이죠. 애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이러면 점점 좋아진다니까. 근데 이건 내 아이한테는 잘 안 되지. 이렇게 수학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큰일 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특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요 계산기 준다잖아.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도요 5학년 6학년 가보면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 쓰라고 계산기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 어떤 문제예요. 이건 계산기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계산기 들고 들어간다니까. SAT 칠 때 가장 복잡한 계산은 언제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계산?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수 할 때. 초등학교 4학년 첫 단원이 큰 수거든. 그때 뭐 네 자식 끊어 읽고 뭐 이 복잡한 거 하지. 나중에 수능 치러 가봐요. 대부분 정답이 2분의 1 캐사코 뭐 3 캐사코 0 캐사코 이렇다니까. 뭐 계산에 목숨 걸지 말라니까. 계산 못해가 수능 못 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힘이 없어서 딸려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니까.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수능 쳐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아이를 키울 때 정신 차려야 돼. 계산은 어디가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가장 효율적으로 써먹는 데가 백화점 갔다 와서 전표 제대로 끊어왔나 싶어가지고 그거 다 더해보대. 우리 와이프 생협에 물건 배달 시켜놓고 맨날 집에 쓰지. 그거 할 때나 쓰지 다른 데 쓸 데 없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길게 봤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구구단 다 못 외우잖아. 좀 천천히 외워도 돼. 그걸 막 꼭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해야 된다고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 막 수학에 질리게 만들고 이런다니까. 이것만 돼도요 진짜 애 잘 키울 수 있어. 길게 보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제 10분 정도 마무리해주셔야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종이와 연필로만 하는 학습지 이런 거 자꾸 할 생각하지 말고 그죠? 아이들로 하여금 수학을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이런 장난감을 집에 사다 놓고 해봐요. 이거 다빈치 코드는 우리 애 어릴 때는 없었어. 근데 이거 우리나라 회사가 개발했는데 진짜 놀랍더라. 이거 웬만한 초등학교 가면 다 있죠. 이거 해보면 너무 재밌어. 이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장난감이에요. 한번 해봐. 저도 이건 어른도 흥미진진하고 저도 우리 연구소 꼬마들하고 이거 가끔씩 하거든. 너무 재밌어요.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좋은 장난감이 교구다. 이건 또 특히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서너 명이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만든 전설적인 장난감이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러시아워라고 해서 러시아워 무슨 말인지 알죠? 출근길에 그 교통 번잡한 상황을 설정해서 이 네모박스 안에 주차장을 설정해 놓고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요. 출구는 또 여기 한 군데야. 여기 이 빨간 차가 출구로 나가야 돼. 논리적으로 차를 움직여서 비키고 통로를 확보한 다음에 나가야 되죠. 우리 남자아이들한테 이거 시켜보면요, 물론 이 카드가 뭐 처음에 사면 40장 있는데 처음에는 차가 몇 대 없어서 쉽게 빼. 근데 이 복잡하잖아. 차가 많잖아. 이거 못 빼거든. 한참 생각해야 돼. 뭐 심하다 보면요 성질 급해가지고 차를 들어가지고 빼는 거야. 이거 요즘 많이 나왔죠. 이거 뭐 40장까지 기본적인 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발전된 것도 있고, 또 이거 흉내낸 사파리라는 아프리카 초원을 생각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하죠. 이거 그리고 핸드폰 어플도 있고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사서 이건 뭐 얼마 안 하거든. 2, 3만 원 하면 사잖아. 이런 걸 사서 아이하고 늘 해보게 하고, 그죠?
이런 게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거라. 연필과 종이로만 수학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 우리 애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 여러분들 오르다 같은 놀이 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자, 이 전설적 퍼즐 하노이 탑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쌓여있는 9개의 원반을 옆 기둥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디 쌓여있어도 괜찮아. 옆 기둥으로 옮기는데 규칙이 딱 하나밖에 없어. 옮기는데 이 원반이 지금 이 칸이 3칸 있잖아. 옆에 칸을 활용해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옮기는 건데 규칙은 딱 하나예요. 지름이 큰 원반이 그 지름이 작은 원반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규칙을 딱 지키면서 옮겨야 돼. 그래서 옆의 나머지 한쪽 기둥을 이용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영화 혹성탈출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 혹성탈출에서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 그 혹성탈출이 뭐예요? 유인원들이 침팬지인가? 얼마들이 지능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인간하고 싸우는 거잖아. 처음에는 나사에서 그 탐사 목적으로 유인원들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나사에서 그 침팬지들 가둬놓고 훈련시킬 때 이거 하더라. 근데 그 침팬지가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와, 내가 깜짝 놀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사에서 침팬지들의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거 사용한다니까. 이 전설적인 퍼즐이에요. 이런 거 처음에는 이제 9개 다 옮기기 어려우면 3개 가지고 해봐. 그러면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뭐가 있거든, 규칙이 있거든. 그 규칙을 지키면서만 하면 아이들이 정말 기계적으로 잘하죠. 이런 거 이거는 이제 1학년들이나 유아들 하기 딱 좋은 거죠. 할리갈리라고. 이 과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카드를 펼쳤을 때 펼쳐진 카드에 나오는 과일들의 합이 5가 됐을 때 종을 치는 거라. 그 상대방의 카드를 다 뺏어가는 거죠.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 30살이잖아. 얼마 전에 카톡에 와서 엄마 이 뭐야 그 게임 좀 사나 하면서 그게 뭔가 하면 도브라는 게임이에요. 도불, 그래, 도불이라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가 샀어. 이런 깡통에 나 사탕 들은 줄 알았더니 카드가 들었더라.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이거 할리갈리의 심화된 버전이야. 그 도불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 똑같은 그림이 있으면 막 뺏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 어릴 때 맨날 이런 놀이를 했거든. 그 대구 내려오면 엄마 아빠하고 게임 하려고 벌써 2개나 사놨어요. 퍼즐을 2개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불이야. 내가 딱 보니까 할리갈리의 심화 버전이다. 아니 로스쿨 다니는 애들도 이런 거 한다니까. 우리 애도 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이런 게임 해요.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하는 거지. 논리적 사고를 하는 훈련.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초등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이 하기 딱 좋은 거거든. 그리고 요즘 우리 연구소에서 1년 동안 대박 친 건데 이것도 국산 게임이야. 파라오 코드라는 게임인데 아까 다빈치 코드하고 일단 이건요 최소한 한 3, 4년 이상은 돼야 돼. 혼합 연산을 하게 하는 거라. 주사위가 3개 있어요. 3개를 던져. 하나는 정 12면체 12까지 숫자가 있고 하나는 8까지 숫자가 있고 뭐 하여튼 주사위가 3개인데 3개를 던지면 숫자가 3개 나오잖아요. 이 3개의 숫자를 나누고 더하고 괄호하고 곱하고 뭐 빼고 더 이래가지고 여기 바닥에 놓여있는 숫자가 연산이 되면 요 숫자 카드를 가져가는 거야. 옆에는 숫자 카드가 쌓여있죠. 왼쪽에 숫자 카드가 쌓여있는데 가져가면 빈자리에 계속 쌓아놓고 이래가 이 숫자 카드가 다 없어지면 게임이 끝나요. 숫자 카드 뒤에는 점수가 적혀있거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는 점수가 높아.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쉬워. 덧셈 뺄셈만 간단히 해도 돼. 그런 건 점수가 낮아. 나중에 가져간 카드에 나오는 점수의 총합으로 승리자를 결정하는 게임이거든요. 우리 연구소 지금 5학년 애들 4학년 때 이건 너무 좋아해가지고 6명이서 저하고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이란 사실 책 읽기 수업인데 코로나가 오고 이래가 책 사라 소리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퍼즐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 게임 하니까 애들 환장을 하는 거라. 3대3으로 나눠서 하는데 막 너무 재밌어요. 한번 해봐. 한 4학년 이상 같으면 혼합연산 배우잖아요. 괄호하고 뭐 덧셈과 곱셈이 섞여 있으면 뭐부터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다 이용해서 이 복잡한 연산을 주사기 3개를 던져 나오는 숫자 3개로 3개 중에 2개만 활용해도 되고 3개를 다 활용해도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저절로 혼합 연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머리 많이 빨리 돌아가야 되고. 이 게임 사놓고 집에서 한번 해봐. 정말 재밌다니까.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금도 뭐 애들 하려고 환장해요. 이런 걸 하라니까. 그러면 이제 수학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죠.
재미있고 연필과 종이로만 할 생각하지 말고. 왜 또 안 넘어가냐 여기서. 이제 뭐 시간 다 됐다고요? 잠깐만. 또 하나 엄마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수학은 공식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서 공식을 외우죠. 그게 아니라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애들 보면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 자꾸 까먹는다. 그래 자꾸 물어봐. 그럴 때마다 내가 바로 대답해 주지 않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항상 삼각형을 칠판에 그려. 그린 다음에 똑같은 삼각형을 또 하나 그려서 뒤집어서 붙여. 그럼 뭐가 돼요? 사각형이 되죠. 그 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서 나누기 2를 하면 그게 삼각형이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밑변과 높이는 사각형에서는 가로와 세로다.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식이 생각 안 나죠. 그러면 사각형 그려보면 되잖아. 원래 이거 공식은 이해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른 채로 고등학교 가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정석 첫 단원에서 쫙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모른 채로 그냥 외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응용해도 적응하기 어려운 거죠. 이거 평행사변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사다리꼴을 구하는 공식. 근데 사다리꼴의 넓이는 구하는 공식은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거든. 자, 그걸 이 공식 유도되는 과정을 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사다리꼴을 옆에 뒤집어 붙이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평행사변을 만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밑변 더하기 높이는 평행사변형의 밑변이잖아. 밑변 더하기 높이가. 맞죠? 이 밑변이 되고 높이는 똑같은데 곱하기 2를 해서 반으로 나눈다. 이거예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이런 방식이 있어. 사다리꼴이 있으면 이걸 윗부분을 잘라서 높이를 반으로 잘라서 붙이는 거죠. 높이의 절반. 이렇게 사다리꼴의 공식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방식도 있어. 사다리꼴을 모서리끼리 삼각형으로 잘랐지.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럼 삼각형 두 개를 구해서 합하는 방식.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거는 사다리꼴을 하나는 평행사변형으로 만들고 하나는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게 공식은 하나지만 유도하는 과정은 많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다리꼴은 아예 연장선을 그어서 밑변 연장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잖아.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수학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다리꼴을 무조건 외우고 거기에 맞춰서 푸는 건요, 수능으로 말하면 2점짜리 문제. 수능 30문제 중에 2점짜리 문제 3문제 나오거든. 가장 기본적인 묻는 거라. 그거에는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식 암기 전에 뭘 한다고? 그 공식이 왜 생겨났는지를 이해한다. 이 시간 없어서 안 되겠다. 문제풀이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하면서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을, 이거 잠순에 아이들이 소문난 수학 공부법 보면 나오는 그 페이지를 제가 캡처해 왔어요. 시중에 나오는 모든 문제집들이 있거든. 또 문제집도 이 학업 성취 정도에 따라서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이씨, 짜증나더라. 그 고르기 진짜 어렵다니까. 문제집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가장 좋은 교재는 수학 교과서다. 가장 우수한 인력이 만든 게 수학 교과서예요. 수학 교과서는요, 보통 교대 수학교육과 교수님들이 편찬위원장이 되고, 그 편찬위원장님이 자기 제자들 중에 수학 공부 제일 잘한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을 뽑아.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요. 학습지나 문제집 누가 만들어? 교사가 되지 못한 선생님들이 학습지 회사 취직해가 만든다니까? 미안해요. 내 성적으로 비교해서 미안한데. 근데 뭐 공부니까 할 수 없잖아. 수학 교과서는 가장 양질의 인재들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든 게 교과서다. 그 교과서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수학 공부 잘하려면 집에 학교 사물함에 처박혀 있는 교과서 말고 우리 집에도 늘 아이의 수학 교과서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지난 학년 거와 다음 학년 거까지 같이. 물론 익힘책까지 포함해서. 교과서도 수학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설명이 잘 돼 있고. 그 책을 어릴 때부터 읽다 보면 교과서를 읽고 개념을 잡아갈 수 있죠. 선행 학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엄마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 특히 수성고 그렇죠. 그 막 진도 빼고 있어.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연구 자료잖아. 카이스트에서 입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조사해 봤더니 카이스트는 특목고 애들 대부분 다 들어와. 그 다음에 일반고 애들 일부 들어가. 그 특목고 애들 처음에는 잘 나가. 과거 출신들이. 학점이 높죠. 갈수록 역전돼.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과거는 구조상 그죠? 2학년 안에 다 학습과정 마치거든. 또 과거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과정도 이런데 서울대학원 뭐 이런데 다니면서 막 뺑뺑이 돌려가지고 막 초등학교 5학년이 정석하고 이지랄 하더라 진짜로.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물론 그 탁월한 영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평범한 애들은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아까 했지. 우리 애 처음 영남고등학교 들어가서 모의고사 딱 쳐보니까 처음에 영남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공부 잘해도 50명을 뽑아서 심야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따로 방을 줘가지고 9시부터 11시까지 또 공부를 시켜. 우리가 거기 뽑혀서 들어갔죠. 거기 들어가면 9시 땡 하면요. 9시까지 7시에서 9시까지 일반 교실에서 일반 자율학습 하다가 9시부터 11시까지는 50명이 공부 잘하는 애들 모여서 자율학습 한단 말이에요. 9시 종 치면 일제히 아이들 가방에서 딱 꺼낸대. 책을. 뭘 꺼내? 다 수학의 정석을 꺼낸대.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란 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애는 수학의 정석 1학년 1학기 걸 꺼냈어. 다른 애들은 전부 미분과 적분, 뭐 수투 뭐 이런 걸 꺼내. 뭐 진도가 1년 이상 빠르다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올 때 수성구도 아니고 달서구인데도.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진도를 다 빨리 뺐잖아. 아까 뭐예요? 첫 모의고사 딱 쳐보니까 610명 가운데 100점은 우리 아이를 포함해서 3명인가 밖에 없었어. 진도를 나가는 것과 진도를 소화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엄마들 학원 다니면서 진도 나갔다고 좋아하고 있어. 그게 저 아이 실력이 아닌데. 근데 엄마들의 이런 약점을 알아가지고 학원에서는 진도 오만상 많이 뺀다. 진도가 자기에게 실력인 줄 알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진도를 반밖에 안 나갔더라도 그 반을 내가 다 소화하고 있으면 시험점 50점 맞아. 안 그래요? 절반 나갔으니까. 그런데 진도를 다 나갔는데 각 단원마다 내가 이해하는 정도가 한 30-40%밖에 안 돼. 각 단원별로 한 문제 지금 나오잖아요. 10단원이 10문제가 나왔어. 30%밖에 이해를 못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하나도 못 풀어요. 진도 그죠? 30%밖에 이해를 못하면 30점은 맞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단원을 충분히 소화해야 풀 수 있거든. 결정적 문제가 수능 같은 거 치면. 근데 진도 많이 나갔어도 소화하는 정도가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라. 그 선행학습 속으면 안 돼. 이건 학원의 상술이에요. 학원의 상술. 엄마들은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아까 메스타트 하듯이 캐나다나 네덜란드 애들처럼 남들보다 반밖에 앞서면 될 줄 알고 엄마들 진도를 나가는 걸 좋아해. 슬픈 이야기. 슬픈. 다 이래 한다니까. 그래, 이 장면까지만 하고 가자. 이게 뭐 하는 장면인지 알아요? 옛날에 얘가 이세돌인데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 장면이에요. 알파고는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이죠. 이때 알파고는 사실 요즘 알파고보다 잽도 안 돼. 이건 알파고가 알파고 S라고 요즘 훨씬 더 센 애들이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이세돌 한 판 이겼잖아. 5판에 한 판 이겼어. 운이 좋아가 이겼지만 요즘 인공지능은요, 이세돌이 뚫 때 알파고보다 훨씬 세졌어. 그래서 모든 프로기사들이 지금 인공지능 가지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이 역사적인 장면이죠. 이게 뭐 하는가 하면 알파고 바둑을 또 이세돌이 졌어. 첫째 판인데 지고 난 다음에 알파고는 구글 직원이 와서 대신 바둑을 놓아주잖아요. 그래 이제 자리를 떠났어.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프로기사들이에요.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종목이 바둑인데 바둑에서 프로기사들이 불문율처럼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대국을 했잖아요. 한 판 뒀잖아요. 두고 난 다음에 그냥 가는 법이 없어.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져가지고 너무 속상하다 이런 경우에 막 10년에 한 번씩 자리를 뜨는 놈도 있지만, 그죠? 바둑에서는 인성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바둑을 떴잖아. 내가 이겼든지 졌든지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과 함께 다시 논리적 검토를 하는 거라.
이때 이 장면에서 내가 이 수를 이렇게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구해. 그럼 상대방은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수담이라고 하는데 바둑도를 놓아가면서 지금 알파고가 없으니까 알파고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한종진이나 율마이고 이분은 한종진이라는 프로 구단이에요. 이거 다 프로 구단이야. 지금 이걸 보고 복기라고 해요. 복기. 가장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인류가 만든 가장 그런 그죠? 고도의 게임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복기가 가장 중요하다. 수학 문제 똑같아요. 정말 실력이 되는 건 내가 문제를 풀었잖아. 그죠? 틀릴 경우도 있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어디서 틀렸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해서 틀렸는지, 못 풀었는지, 이걸 검토하는 거라 복습이라고 하죠. 바둑에서 복기가 가장 중요해요. 틀렸을 때 내가 뭘 생각을 잘못했지? 문제를 다시 읽어보자. 그죠? 아,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구나. 그러니까 틀린 문제에 관해서 내가 우리 아들 키울 때 수능 준비할 때 그렇게 했는데 틀린 문제들만 딱 모아가지고요. 프린트가 노트에 딱 하나씩 붙여줬어. 이게 왜 문제 틀린지 이유를 찾으라고 내가 먼저 과제를 줬어. 그럼 어떤 거는 문제 오독. 무슨 말이야? 문제를 잘못 읽었다는 거죠. 어떤 건 계산 실수. 그죠? 어렵진 않은데 계산 과정에서 뭐 더하기를 빼기로 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틀린 이유를 찾아내는 거라. 그리고 그걸 교정해야 돼. 이게 진짜 수학 공부를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진도나 그죠? 선행학습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내가 해냈던 문제 맞았다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면 안 돼. 우리 연구소에서는 반드시 내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맞았어도 풀이 과정을 보자고 해요. 풀이 과정이 논리적인가 아닌가, 이게 수학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아닌가를 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풀이 과정이 없으면 무성의한 거지. 머릿속으로 굴렸다, 쉽다고 얕보고 머릿속으로 대충 했다든지, 그럼 맞았어도 혼나. 그래서 내가 노트를 2,500원짜리 노트를 애들한테 다 주잖아요. 비싸지만